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점도표가 뭐 2022년도 1명이 3명, 뭐 2023년도가 5명이 7명인가요? 하여튼 그 동일 시점에 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 말고는 연준에서 나온 어떤 정보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LR 얘기가 나오는데, SLR이 뭐냐 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국채를 사게 되면 그 국채를 산 것에 대해서 자본을 또, 그러니까 현금을 좀 더 충당해서 채권을 산 것 정도 수준에 비례해서 현금을 좀 더 충당해서 쌓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유예해 줬어요. 그래서 국채를 금융기관에서 이제 매집을 하더라도 현금을 더 충당을 안 해도 됐었는데, 이것이 연장이 안 되면 현금을 충당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 되면 채권을 시장에서 팔겠죠. 이제 채권 판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에 기름을 붓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에 답변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부분도 약간 눈치 보기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장이 눈치 보기를 끝내고 윗방향으로 움직일 전초전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상하이 지수가 캔들 차트고요. 파란 게 S&P 500이고 이 보라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 3월 초 이후에 S&P 500 지수하고 이제 따라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하이 지수 쪽하고 중국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국의 중국의 긴축과 관련된 보도 때문에 중시장이 지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중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조화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는 윗방향으로 점점 신호를 더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CPI 물가 상승률이 급등한 뒤에 여기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가 보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패턴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월시어 지수고 이건 S&P 500 지수입니다. 근데 다음번 또 물가가 급등하는 재차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갔었습니다. 타겟 수익률로 목표가.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있었던 일이 그게 남유럽 금융위기입니다. 2011년도 5월 달부터 남유럽, 여러분들 단어 중에 피그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걔네들이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남유럽이 시장을 흔들었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 8월 달에는 신용등급이 강등됐었어요. 미국에. 이거는 왜 그랬던 거냐면, 미국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이제 법안으로 정하는데 그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늘리죠. 정치적으로 이제 행동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S&P 500 지수네, 스탠드앤푸어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해 버렸어요. 국가 채권을 강등한 거죠. 국채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한번 요동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쭉 밑으로 한번 빠졌었죠. 그리고 다시 추세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초반 유반 된 것 때문에 움직인 거고, 이게 신용등급 남유럽금융위기하고 그 플러스 알파로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밑으로 이제 떨어졌던 거거든요.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하고 그 뒤에는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성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유럽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어느 분 거냐면 김정환 선임연구원께서 유럽 재정 위기 발생과 배경에 대한 반응에서, 이게 2011년도 리포트입니다. 2011년도. 보시면 남유럽은 대체로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서 세수경험이 약하고 자영업자와 서비스 비중이 높아서 세수 누수 현상이 발생하듯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규모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금을 살포했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로화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국가 경제의 상황을 통화가 정확히 반영해야 그 반영된 통화에 의해서 국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위기가 발생하면 IMF 때 통화 가치가 폭락했죠. 뭐 환율이 한 2,000원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자기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할인해서 팔아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변 경제가 좋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1달러에 1,000원의 환율을 유지할 때 우리나라 1달러를 들고 오면 1,000원을 쓸 수 있는데 1달러에 2,000원이면 1달러를 들고 와도 2,000원어치를 쓸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통화가치의 폭락은 수출 기업한테는 가격 경쟁력을 주고요. 서비스 업종한테는 이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와서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을 주기 때문에 양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발생할 때 통화가 작동하게 돼 있는데 통화 가치가 유로화를 쓰는 사람들은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은 통화 가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국가 그리스인데 경제가 좋은 독일하고 경제가 최악인 그리스가 동일한 환율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은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됐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데이터고 2020년도 예측 7호 이거는 이제 세수 거둔 거고요. 이게 이제 지출한 거니까 이거는 적자죠. 적자 금액이고 이거는 GDP 대비 적자의 규모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미국이 뭐 18%, 차이나 저머니 8%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 14%, 프랑스 10%, 영국 16%, 이탈리아 12%, 캐나다 20% 가까이 되네요. 스페인 14%. 적지 않은 규모도로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됩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는 재정을 굉장히 안 푼 국가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통계는 이건데 이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곳은 일본입니다. 230%가 넘었어요. 지금 GDP의 2.3배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빚을 갚아야만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상위에 높은 애들이 나죠. 그리스, 이탈리아, 피그스 국가들이죠. 포르투갈, 스페인도 어디 있을 건데 스페인은 이걸로 볼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럽 쳐보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국가들이 재정이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또 사실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막 쏟아 부었는데 국가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그널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패턴이 요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안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향후에 관전 포인트는 사실 요번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 특히 유로화를 쓰고 있는 국가들 쪽에 제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국가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그스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버블에 대한 부분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월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 그린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막 쏟아 부어가지고 주가가 폭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 버블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너무 윗단으로 많이 올라오면 박스권으로 갇히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아랫방향으로 쓸려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하고 글로벌 주식도 다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반등해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리 꽂았다가 반등해서 머리를 들긴 들었는데 전 사실 테슬라도 일정 수준 박스권에 좋다면 박스권에 갇히는 수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이게 CS윈드거든요. 풍력에너지죠. 얘가 아랫방향으로 내려 꽂아서 추세로 놓고 보면 1단, 2단은 튀었는데 2단 튄 뒤에 1단 상단에 걸려서 상단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5만 원대 갔을 때가 그나마 일단 투자에 대한 적격기였는데, 반등하고 나서 반등한 뒤에 여기서 투자의 적격기라는 얘기는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손해를 안 보고 팔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상단으로 이제 아랫방향으로 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반등했는데 이게 7만 원대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그 저항선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이제 향후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면 재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윗단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한 단기간 동안에는 이익을 회수할 수 없는 손실 구간에 있을 수 있는 과정에 몰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10% 정도 되는 규모가 외국인한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최근 추세가 이제 아랫방향으로 세게 터는 어떤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여기 잘 보시면 반등하고 있는데 세게 털고 있죠.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매수를 치긴 쳤는데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게 털고 있어요.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그리고 폭스바겐이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의해서 LG가 세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LG화학이. 근데 LG화학이 파우치형을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각형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어제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오히려 여기가 수혜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LG화학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쪽에 있는 그 전기차 쪽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거 같아요. 바이든이나 이런 쪽에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막 수입을 하고 이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외국에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이번에 겪게 됐고, 그걸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국가들이 그 부품 공급 채널을 자국 내에 일정 부분 쌓으려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는 배터리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들하고 작은 부분,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낮은 상황에서 생산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업체를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뀐 상태입니다. 그 트렌드가.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폭스바겐이 최초로 그걸 공개적으로 완전히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안 좋은데, 이거는 사실 양날의 칼이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 배터리만 공격적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뭐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혹은 다른 그 배터리 업체들도 문제들이 양산되는 케이스가 있죠. 이번엔 뭐 현대차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이제 후발주자들이 쫓아왔을 때 과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의 배터리가 아니고 약간 후발로 쫓아오고 있는 그런 곳의 배터리 업체를 계속 쓸 수 있겠느냐, 실제로 선도 업체만큼 쫓아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지만, 다만 이 부분은 해봐야 되는 게, 제가 레이팅이라는 얘기를 예전에 드렸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레이팅을 받는데 이게 이 정도 퍼배수가 적당한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레이팅이 업레이팅으로 굉장히 크게 튈 수가 있는 게, 그게 이제 모멘텀이 작동했을 때 튀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도 역시 모멘텀 작동 때문에 튀었는데, 문제는 그 모멘텀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배터리를 같이 들고 있는 자동차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배터리 업체한테는 부정적인 거죠.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추세를 타고 레이팅을 더 계속 받고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레이팅을 유지하면서 성장 속도만큼 움직이거나, 이 두 가지인데, 레이팅이 안 좋아지면 퍼배수 레이팅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성적을 내거나 플러스 알파의 성적을 내도 주가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상단 박스권에 갇히거나 더 최악의 경우 아래를 밀리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현재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그거 맞으면서 코덱스 2차고요. 이거는 타이거거든요. 타이거 2차 전지인데 이 타이거 2차 전지는 이 지수를 추적한 겁니다. 솔레티브 차이나 일렉트릭 비이클 앤 배터리 인덱스 이걸 추적하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오다가 최근 이제 멈춰선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보시면 밀려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것 같더니 확 쓸려 내려갔습니다. 폭스바겐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얘가 포지션이 높았거든요. 근데 포지션을 얘로 바꿔버렸습니다. 포지션을. 이 부분은 고객들은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 개인 포지션에서만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방향성 타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긍정적일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에 대해서는 개별주로 갈 거냐 지수로 타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ETF로 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타이거 쪽이죠. 그러니까 차이나 쪽이 좀 더 안정화된 패턴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폭스바겐이 이제 배터리나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미국 미중의 분쟁이 서로 이렇게 쌓여 있는 과정 중에서도 지금 CATL 쪽을 손을 든 거고, 또 배터리에 대한 그 수급 관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쪽의 각형이 유리해지면 중국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국 쪽의 그 전기차 ETF가 좀 더 성과가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입니다. 이 첫날 상장 35달러든가요? 공모가가 43 튀더니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50 넘어가더니 아래로 세게 이틀 연속 내려박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최대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대규모로 계속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관점은 아니고 애썼으니까 좀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해서 나도 좀 어떻게 좀 하자, 숨통 좀 돌리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주식을 며칠이나 됐습니까? 팔고 있다는 얘기는 이 투자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 이만큼은 너무 비싼 거예요 라고 인지하는 걸까요?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사에서 읽었던 거는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보다 높으면 매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든가요?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대비 33%가 높으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 수준 정도에 있기 때문에 매도를 계속 할 것 같고,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계속 할 수 있겠죠. 그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이런 상황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제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느라고 미국 시장에 상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역시 하긴 했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예전에 그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 상장된 뒤에 상황을 지켜보고 보호예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쿠팡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그 인플레이션 유발로 국채가 급등하면서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고요. 아까 SLR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일내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연장을 하지 않을지, 연장을 할지에 대한 논점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장한다 그러면 뭐 시장의 변화가 안 바뀌는 거니까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고, 연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움직이는 걸로 보면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걸 잘 대응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행보를 할 생각을 조금씩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